마이크의 숨겨진 비밀 팁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합니다. 흔히 막 음향 장비를 방에 세팅을 해놔가지고 충분하게 내 성량을 발휘를 장비가 해줄 때는 고민이 안 되는데요. 사람이 많은데 방송차 한 대밖에 없고 그래서 내 소리가 전달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100% 오버페이스 하게 되거든요. 후감을 지어야 돼요. 근데 요걸 알고 있으면 그런 상황을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요, 요게 시중에서 아주 싼 거는 한 10만 원대, 그리고 우리가 쓰는 집회 때 쓰는 마이크 아주 비싼 마이크, 이남진 공장 이런 이제 이 사람 와서 주는 마이크 이런 거는 한 30만 원대, 아주 저가의 마이크. 30만 원대 저가예요. 왜 우리 그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가수들 음반 녹음할 때 귀에 뒤집어 쓰고 이렇게 달리고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마이크 한 개에 400만 원씩이에요. 엄청 비싸요. 그 조용필이가 쓰는 게 한 1,000만 원짜리 없어요. 마이크 좋은 거 정말 비쌉니다. 왜 비싼지 이유가 있죠. 이걸 열어보면 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오해하는 게요. 이게 얼렁얼렁해서 이거 자체가 전부 다 소리의 집진구라고 생각해요. 소리를 담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트릭입니다. 쇼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열어보면 간단합니다. 딱 열어보면 마이크 노래 생겼습니다. 소리가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요리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평소에 마이크 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소리의 대부분은 다 유실되는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퍼질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일부 소리만 마이크로 들어가서 증폭되는 겁니다. 소리의 대부분이 유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 소리를 마이크가 그대로 받아서 내 성량 전체를 스피커에서 100을 1000으로 증폭시키는, 100을 1000으로 10배 증폭시키는데 이렇게 들고 해버리면, 이렇게 들고 말해버리면 한 30을 300으로밖에 증폭 못 시키는 거죠. 아까 귀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이크들은요, 온 면 자체가 다 지분구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잡음도 스스로 마이크가 걸러주기도 해요. 얘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아니라 우리 집회 현장, 우리 기자회견 현장에서 들고 하는 모든 마이크는 이 지분구를 입하고 일치시켜 주는 것이 소리 효율성이 가장 높아지는 겁니다. 즉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게 바로 이 지분구로 다 들어가게. 아까 열어보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들면은 소리의 한 반 이상이 유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가까이 돼서 막 얘기하는데 가까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수직으로 입하고 수평되게 딱 여기 일치시키는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또막 콩클레 많이 세워가지고 이 상태에서 노래 부르요. 예, 그래야 소리 효율성이 지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이런 걸 하지 맙시다. 노래방 부족해. 버릇이면서 자동으로 새끼 손가락 말하면서 까딱 박자는 쳐. 참고로 하시면 좋을 팁. 자, 호흡입니다. 이 호흡도 소개는 해드리는데 뭐 원하시면 실습도 할 수 있는데 약간 추해요. 그래서 실습은 굳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여는 드릴게요. 그리고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따라해보는 겁니다. 자, 인류가 최초에는 네 발로 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영장류가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서게 되면서부터 어떤 것 한 가지와 잃은 것 한 가지, 의학적으로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얻은 것 한 가지는 허리 디스크를 얻었어요. 척추동물인데 기는 동물에는 허리 디스크 질병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희한하게 재수없이 저도 진짜 절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배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살이 막 갑자기 막 찌기 시작할 때 수배는 어땠어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마 아까 랩틴을 계속 공부 매일 밤마다 엄청나게 술로 갇혀 있으니까 제가 나가지 못한데 매일 밤마다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양손에 뭐 들고 와봤자 뭐 들고 죽겠습니까 그 시절에 통닭 아니면 족발 족발 아니면 통닭 매일같이 막 그렇게 마시니까 한 달새 한 20kg 이상이 확 쪄버릴 것 같아요. 옷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옷도 새로 막 다 사고 제일 처음에 왔던 질병은 빈혈이었어요. 갑자기 눈 떠보면 사람들 막 팔다리 쭈그리고 있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배 중에도 나가지 못했는데 이 의사 선배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이제 숨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진단을 해줬는데 쪽팔리게도 살이 찌는 속도가 피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월등히 빠르다는 거예요. 피가 모자라야 되겠어 몸에. 매우 피 공급을 못 받아서 자꾸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연설하다가 눈 떠보면 막 팔을 쭈고 있고 막 그런 적이 한 서너 번 있었습니다. 기절, 저도 모르게 의식을 잃었던 적이.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질병이 뭐였냐면 디스크가 온 거예요. 도저히 통증 때문에 안 돼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였는데 도저히 통증 때문에 사수대 앞뒤로 투차해갖고 이제 무장시켜갖고 M16하고 M16이라는 제 바이크로 무장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그때 영천에 있는 성베드로 병원을 영남대병원 인수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연락해가지고 참여으로 진료를 받은 겁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허리 기립근이 제 우측의 기립근이 한 절반 정도 오그라져 있는 거예요. 의사가 그걸 보면서 이유를 굳이 찾자면 혈액 공급을 못 받아서 근육이 오그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붙잡고 있던 게 오그라드니까 이렇게 척추가 휘고 이런 디스크가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난 수술도 뭐하고 지금 입원도 뭐한다 수배 중이다. 그래서 참고로 학교에 협조하고 이래 왔지 않느냐 하니까 그분이 이제 디스크 말기 환자가 수술해도 안 되는 시술이 있대. 허리에다가 무슨 약물을 척추에 직접 투입해가지고 신경을 죽여버리는 시술인데 그거라도 하실때 그래. 그거 뭐 보통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 80대 이상 노인 분들이 수술해도 안 되고 있다는데 거기다가 그거라도 해주세요. 그 수술실인지 그 유리 찰장에 다 비슷한 진짜 새끼손가락으로 쪼매가는 관을 박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주사기 꼽아가지고 약물 많지 않아? 마취했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 뭐 하반신이 무리해지다가 엄청 뜨거워지다가 한 30분쯤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다리가 뒤쪽하고 옆쪽하고 이렇게 맨살을 만져도 어디로 만지는 것 같고 항상 이제 저리다가 풀린 이런 느낌으로 평생 그래 살고 있습니다. 그 허리가 아파서 그 고생을 할 때 서지도 뭐하고 앉지도 뭐하고 눕지도 뭐할 때 딱 한 자세만 가능했었어요. 제가 기는 자세. 그래가 밑에 막 공간 없고 엎드려가 자고 이랬거든요. 이게 인류가 진입보행을 하면서 척추 디스크라는 질병을 얻은 거예요. 저 말고도 디스크 환자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고든 폐행성이든 얻은 건 뭔지 얻은 건 디스크, 허리 디스크라면 잃은 건 뭔지 아십니까? 기다가 서게 되면서 잃은 거 복식호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식호흡 별거 아닙니다. 복식호흡 무슨 뭐 호흡 뭐 수련하는 수련원 가보면 제가 지금 시키는 이거 다 시켜요. 자 엎드려 보실래요? 간단합니다. 지금 이 복식호흡이라는 배로 숨을 쉬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부위를 팽창시키는 호흡법이냐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부 흉폐호흡이라고 이 폐호흡을 하게 되면은 전부 이렇게 쉬어요. 숨을. 이게 횡격막이 가운데 있으면 이걸 끌어올려서 횡격막을 끌어올려서 가슴을 팽창시켜서 허파 이 안에 이 공기가 가득 차게 이렇게 호흡을 하거든요. 복식호흡은 횡격막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끌어내려서 호흡은 원리는 같은데 사실은 방법은 두 개입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들, 말을 하는 사람들의 호흡과 호흡 자체를 수련하는 사람들의 호흡이 좀 다릅니다. 여기 나중에 저희 파일을 드릴 텐데 뭐 배꼽알에 4cm 지점 단전 여기에 숨을 밀어넣는다 생각으로 복식호흡을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시되 배를 내밀어서 횡격막을 밑으로 내려서 배를 부풀려서 호흡을 담는 게 복식호흡이에요. 이걸 이제 호흡 양을 이제 더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4호흡간, 6호흡간, 8호흡간이라고 하는데 4호흡간은 그냥 일반적으로 숨을 쉬는 4번의 호흡을 얘기해요. 그러면 쭉 들여 마셨다가 그러니까 4번 숨 쉬는 시간 동안 쭉 들여 마셨다가 들숨이죠. 품는 숨을 그 시간만큼 동일하게 품었다가 날숨 내쉬는 숨을 동일한 시간 내쉬는 게 이게 복식호흡의 기본이에요. 그렇게 호흡 수련을 하면서 더 길게 이제 하면서 복식호흡을 늘리는데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 바쁜 현대 일상에 복식호흡 한다고 쉬고 그거 하고 있을 그를 생각 없이 넷플릭스도 한번 보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아는 거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 아이들 때는 다 복식호흡을 하는데 아이들 때 무조건 복식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대부분 누워있거나 엎드려 있기 때문에 복식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보면 서서 호흡하면 그래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엎드려서 숨을 쉬보면 절대로 폐가 부풀지 않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숨을 쉬잖아요. 하면 배가 앞으로 나와요. 가슴이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실험 선수였잖아요. 엎드리면 배가 내려갔다. 개들 왜 탁탁거릴 때 보면 배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도 딱 그렇게 호흡하게 돼 있어요. 더 제일 좋은 건 기는 자세일 테고 확인하는 제가 보면 누워서 눕는 건 안 할게요. 네. 오늘 밤에 잘 때 누워서 의식하고 숨을 한번 쉬어보십시오. 그럼 배로 숨을 쉽니다. 배가 팽창돼서 굉장히 내려가는 형태로 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능 속에 복식호흡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 담겨 있고 그러면 스피치에서 복식호흡을 왜 중요하냐? 배에 힘주고 시간 소리 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배에 힘주고가 배에 호흡이 들어갈 때 힘을 받거든요. 그 노래 교실을 하는데 가보면 그러니까 노래 교실 하는 유식하게 영어로 뭐라 그러죠? 여튼 그 수업하는 데 가보면 가수들도 수업하러 많이 가거든요. 할 때 고음 자기 음역대를 벗어나는 고음 칠 때 어떻게 하냐면 허리에 중량 들 때 차는 벨트 있지 않습니까? 벨트를 메고 숙여서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리고 그 음역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뭘 들면서 소리를 내요. 그렇게 해서 배에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에 힘을 주는 소리와 목에서 나는 소리는 이 들릴 때 뭐랄까 그 웅장하고 더 힘있게 들리는 소리에서 많이 차이가 나죠. 목에서 나는 소리는 도대체 뭐냐? 호흡이 실리지 않는 성대만 떨리는 소리로 나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표현하면 이런 소리죠. 이런 소리죠. 호흡을 전혀 담지 않고 목에서만 나는 맨소리. 이런 소리. 호흡을 담고 호흡을 소리를 실어서 보내면 요런 이제 소리가 됩니다. 다르죠. 근데 보면 우리 마이크로 동지 여러분 함께 투쟁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에서 호흡을 실으면 동지 여러분 후 하는 호흡과 소리가 같이 실리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힘 있는 소리로 실리게 되죠. 그래서 저 호흡을 아까 들숨, 품숨, 날숨을 동일하게 시간을 해서 더 늘려간다고 그랬는데 성악가들은요, 실제로 성악가들은 등까지 부풉니다. 등까지 부풀어요. 실제로. 그걸 이제 계속 수련을 하게 되는. 근데 우리는 지금 등을 부풀리는 여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악하는 사람들은 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들숨을 순식간에 합니다. 들숨을 순식간에. 그래서 이 성악하는 사람들은 노래할 때 쉴 때 숨을 최대한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코, 입, 눈까지 부릅 뜨면서 이렇게 크게 확 호흡해서 쭉 내뱉는 이 훈련을 성악가들은 이 운동선수들이 스트레칭하고 몸 푸는 것처럼 이 호흡법을 보통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씩 하고 이제 소리를 내면서 트레이닝을 하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숨을 확 들이쉬어서 보통 댄스 놓고 뒤쳐서 민망하네. 평소에 나와 있는데 뭘 더 팽창시킨단 말인가 이런 민망함이 짝이 없대. 순간적으로 하면서 이 타이어 바람 새는 소리 같은 이렇게 해서 점점 배를 꺼트려서 호흡을 끝까지 균일하게 내뱉어서 호흡이 끝나면 딱 끝나는 요런 호흡을 이걸 이제
이 한호흡을 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합니다. 이거는 성악가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합창단 이런 데 들어가도 다 이런 호흡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호흡을 하는 것이 건강에 대단히 좋다 그러고 폐활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담배 내피고 쓱 한번 해주고 이런 상세대. 그 호흡에다가 이제 탕 힘을 실는 그래서 이제 보통 노래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제 에, 이, 오, 우 그래서 배에 힘을 주면서 소리를 탕탕 쳐주고 그걸 이제 음정을 반음씩 올리면서 에, 이, 오, 우 그래서 우 그래서 비강도 넓혀서 이 호흡과 발성을 같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조금 있다가 배에 소리를 칠 때 배에 압을 줘서 이걸 밀어내는 형태로 배에 힘을 주는 연습을 조금 더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신경을 아래로 내려보내면요 소리가 성대만 울리는 맨소리에서 소리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맨소리에서 하게 소리 울림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이 울림 있는 소리를 호흡에 싣게 되면 소리가 더 크고 강단지게 이렇게 대중들이 봤을 때 신뢰감을 주는 그런 목소리도 이 호흡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이 호흡을 소개를 했고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사호흡과 들이마시고 품고 소리 내면서 내뱉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걸 집에서 혼자 이걸 보면서 따라하고 이런 건 거의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요거는 바로 이 아나운서 시험 치는 친구들이 요거랑 요거 가지고 이제 연습합니다. 볼펜 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볼펜 물고 침 질질 흘리면서 발음 연습하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요거는 혹시 내가 발음이 좀 이렇게 선명하지 않아서 발음 교정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표를 보면서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발음을 해보면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요. 아까 소리도 이 두성 발성하면은 이 비강에서 이 소리 여러분들 두성 발성 다 할 줄 아십니다. 이게 되게 소리와 관련된 것은 본능에 가까운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요. 이거 잠깐만 뭔지 모르겠는데 폭죽인가?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누군가 만약에 우리 김문주 부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이걸 던져서 전달해 준다 할 때 자, 김문주 지부장이 그래서 4m 정도 거리에 앉아 계시고 높이는 1.5m 정도니까 1.2m 정도 높이에 4m를 던져야 손 위치에서 딱 받으시겠네. 이런 계산하고 던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던지면 어느 정도 가잖아요. 저한테 한 번 더 주시겠습니까? 희한하게 가잖아요. 계산 안 하지만 이건 본능이거든. 사람이 소리가 본능이에요. 여기서 윤석열 본부장님한테 얘기할 때 이 정도 얘기하면 들리겠다 싶은데 저 문 밖에 있는 최격분 부를 때 이녀가 제발 들어봐라. 내가 통합니까? 그럼 저 정도 한 80m 정도 있는 최격동지 부르려면 이녀가 야 최격 이렇게 부르잖아요. 본능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 할 줄 아는 것들이 아까 호흡도 그렇고 비강을 울려서 내는 두성 발성을 여러분 항상 하고 계세요. 언제 하시냐? 하품할 때. 이거 참 죽겠네. 할 때 내는 소리 다 두성 발성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소리를 다듬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성하고 이런 노래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호흡이 실리고 발성이 되면은 훨씬 더 정제된 목소리가 나온다. 라는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발음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구정도. 누가 더 개구쟁이냐? 폐, 입에 열린 상태입니다. 아는 중간 정도, 에에서 이로 갈수록 입이 더 닫아지는 거죠. 해보시면 실제 그대로 움직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들 알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분들은
그 포인트에서 그걸 찾아서 몇 번만 인식하고 해주셔도 굉장히 빠르게 개선됩니다. 특히 충농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음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비강을 울려서 내는 소리에서 이렇게 막히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비강을 통해서 내는 훈련을 계속하면 충농증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리를 그렇게 계속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선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요 세로축으로 보시는 것은 입의 크기로 보시면 되고, 가로축으로 보시는 것은 혀의 위치입니다. 혀 위치가 앞에 있냐, 중간에 있냐, 뒤로 말려 들어가느냐. 8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나 보면 우 해보십시오. 우. 우는 입은 폐 닫혀있죠. 우. 닫혀있죠. 그죠? 아보다 닫혀있잖아요. 근데 우 할 때 보면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갈 거예요. 우. 그러니까 이거를 평상시 우리는 이 소리를 다 내기 때문에 이걸 본능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발음이 부정확하신 분들은 이걸 이 표를 가지고 발음을 짓는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본인도 놀랄 만큼 빠르게 개선된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발음을 할 때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닿고 어느 부위에 떨림으로 발음을 내냐는 건데, 입술이 닫아져야만 낼 수 있는 발음이 4개가 있습니다. 미음이 들어가고 비음이 들어가고 쌍비음이 들어가고 피음이 들어가는 이 4개가 들어가는 단어는 입술을 열어놓고 절대 발음을 못합니다. 미음자가 될 때는 입술이 닫아져야만 이 소리가 나와요. 비읍 또 마찬가지죠. 또 닫았다가 열릴 때 나잖아요. 자, 위뒷몸이 3번이지 않습니까? 3번 위치. 그러니까 이 바로 뒤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니은 할 때, 니자 시작할 때 이 바로 뒤에 잇몸에서 혀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는 걸 느껴보시면 돼요. 니은. 은 할 때 니은자는 다시 혀가 윗잇몸으로 갖다 붙으면서 소리가 닫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발음이 본인이 부정확할 때 이거를 체크하면서 발음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어느 분이 뭐 발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리고 물론 발음 좋은 사람도 하면 발음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윗잇몸 샌입천장, 샌입천장은 어디야? 4번은 여기. 그러면 이 안에 좀 오돌오돌한 여기에 혀가 닿거나 코까지 말려 들어간 그 샌입천장, 지 할 때 혀가 저 안에서 위천장, 평소에 말할 때 못 느끼다가 지 할 때 지금 그걸 의식하고 보면 이 샌입천장이라고 하는 여기가 살짝 울리나 닿으면서 소리가 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음 연습을 하시고, 요 자음 연습하실 때 의자를 붙여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의자를 붙여서 발음을 연습하시면 더 도움이 된다 하고 요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파일 드리면 각자 공유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그냥 좀 참고하고 넘어갈게요. 말 조심, 소통의 10개명 해서 말을 주의해야 될 10가지를 그냥 여기서 짧게 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대충 뭐 설명하는 거 앞에 일부 끝내고 이제 말할 때 스킬 부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실제 이제 말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실습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이크 10분 활용을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자, 소품 활용하기. 요 전에 아까 요거 할 때 묶어서 같이 하겠다는 거 같이 한번 그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내가 뭔가를 말할 준비를 할 때 때와 장소를 고려하자. 좋은 예시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MBC 정오의 뉴스 끝나고 나면 지금 이제 진행자가 바뀌어서 오프닝 라디오 시그널 음악도 바뀌었는데, 옛날에 강석 김혜영이 진행했던 무슨 쇼가 있었죠? 시그널 쇼. 그거 시작할 때 시그널송 음악 기억하십니까? 요 음악이죠. 빰 빠바빠빠 빠바빠빠빠 짠
짜라짜짜 쿵짝짝 강서 김혜영의 싱글벙글 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건 있잖아요. 새벽 4시에 하는 FM 음악 에세이를 시그널 음악을 이걸로 한다고 생각해보시죠. 사람들이 잠에서 듣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고요한데 뭐 작업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고 한데 갑자기 이제 4시 딱 돼서 뚜뚜뚜띠 4시 하고 빵 빠바빵 빠바빵빵 짜라짜짜 쿵짜짜 강서 김영의 4시의 음악 에세이 아무도 안 듣겠죠. 신선합니까?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12시니까 12시에 어울리는 새벽 4시니까 새벽 4시에 어울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인지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말할 때도 말할 때는 왜 그걸 생각하지 않을까? 다들 자기 말할 거를 생각하세요. 거기 공간이 어떤지 장소가 어떤 형태인지 실내인지 야외인지 몇 명이 모이는지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일을 하러 가는 상태인지 일하고 나와서 피곤한 상태인지 뇌를 빼고 나머지 요소들을 먼저 고민을 하시면 내가 말하는 것에 역으로 엄청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 때와 장소, 저번의 상태. 저번의 감정 상태는 조금 다른 말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이해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처음 접할 때가 있고 때로는 관심 없을 때 있고 그러면 그 감정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상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건 다시 내가 나로 돌아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다른데 앞에 때와 장소 저번의 상태 이것은 철저하게 내가 말하는 내가 아닌 듣는 사람이 어떨까를 고민하는 거. 저는 이거 1번 요것만 고민해도 여러 가지들이 앞으로 뭔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말을 할 때 준비하는 마음가짐부터 저는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밥 먹고 막 활력이 필요할 때 그들은 그 활력에 도움이 되고자 신나는 음악과 신나는 오프닝 멘트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4시에는 편하게 그러면 아주 잔잔한 음악이 깔리면서 정말 막 들으면 아주 편하게 잠들 것 같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이렇게 저음으로 쫙 깔아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청중에 대한 배려죠. 우리는 내 말을 들어주는 청중을 얼마만큼 배려하는가. 요거 언급하고 뒤로 갈게요. 소품 활용하기.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말이 100%가 아니다라고도 들었고 내가 아닌 청중의 입장에서 생각도 했고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이제 많아지는 이건 순서는 중요치 않습니다. 소품을 활용한 제가 최고의 명면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대구 반야월이 제가 제 집인데요. 제가 대구에 살면서 총 4번의 철거를 겪었는데 마지막 철거를 겪은 곳이 대림동이라는 곳이에요. 하양하고 맞붙어 있는 동. 지금 저희가 살던 동 집에는 새들 살던 집에 거기는 가스공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이제 동네 신서동이라는 곳에 이모가 살고 있었어요. 이모부가 베트남전에 참전하셔서 고엽제 피해자로 또 참전용사로 또 군 전역하셔서 이제 꽤 이제 뭐 넉넉한 생활을 하고 계셨고 그 동네에 안착하셔서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냉천이라고 부르는 동네 쪼매난 이 동네 가운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이런 물 있잖아요. 그게 항상 말썽이었어요. 비 오면 넘쳐서 문제, 가물면 냄새나서 문제 막 그랬는데 이 위에 공장형 대형 축사가 들어오기로 허가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내 집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모가 하루는 저한테 야 데모 전문가 니 저거 갖고 데모 전문가한테 좀 같이 줘라 이렇게 하는 왜? 이모가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대책이라고 하고 공장형 이 축사 못 들어오게 반대 대책이 뭐 이런 거 꾸렸을 거 아닙니까? 가면 너무 막 엄성하고 허접하대. 그러니까 데모 좀 어떻게 같이 줘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내가 내가 무슨 또 데모 전문가 이런 거 말하는데 어느 날
출장 갔다가 오는 길에 대구 동구청 앞에를 딱 지나는데 그 앞에 뭐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신서동 냉천 공장에 축사 반대 뭐 일수 없어져 있는 거예요. 저거 이모가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싶어가지고 제가 좀 멀리 떨어져서 차를 대놔놓고 그냥 가봤어요. 뭐 어떻게 하나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막 그 구의원도 막 발언하고 막 대책위 위원장도 발견하고 이랬는데 통장인지 이장인지 그 한 사람이 그 다음 자기가 이제 규탄 발언하겠다고 딱 올라오는데 자기가 소개를 딱 하는데 비거 같은 그 투명한 플라스틱 한 요만한 이 통에다가 뭐 주렁주렁 물을 담아왔어요. 다섯개도 다 건져놨어요. 시커매요. 뭐 어디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주민 여러분 이게 무슨 물인지 아십니까? 시커먼 물을 떠갖고 무슨 물인지 아냐니까네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될 거 아닙니까? 이게 냉천물입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여나 축사 더 들어오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안 됐죠. 막상 그러면 이어서 지금 뭐 말만 하고 뭐 하는겨? 쳐들어갑시다. 이런 소리 뭐 아무도 없어요. 물 한 바구니 떠다놓고 그 강바닥에 물 끄고 막 암만 깨끗한 강물을 흘러도 그 탕물처럼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동네 그 밑에 뻘대 있는 그건 떠고 당연히 시커멓죠. 야, 제가 그걸 딱 보고 운 좋게 그걸 딱 보고 진짜 명령설가다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떤지 아십니까? 쳐들어갑시다! 연설도 안 하고 켰는데 사람들 무다냐 가자 고마마 쳐들어가자! 그러고 차에서 하고 막 여러분 이러시면 진행해야 될 순서가 뭐고 뭐 구현이 여러분 여기 있으면 진수적이랄게 니도 한 페이지를 구현 그만 막 옷 다 잡고 뜯기가 와이셔츠 다 뜯기가 타장처럼 해갖고 쫓겨갔어요. 야, 제가 그걸 딱 보면서요. 우리 정말 별것 아닌 그거 한 방에 온 그게 사람들을 얼마나 격동하게 하는지 또 행동하게 하는지 그 행위가 옳았다 그렇다 말았다 이 판단은 고려합시다. 대중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보고 나서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막 어디서 집회할 때 발언할 때 뭘 좀 들고 나가지 계속 이러면서 한 번 성공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앞에서 했던 집회였는데 그때 김천에 관제센터 투쟁하고 있을 때 제가 그 7월 28일 날 발표됐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가이드라인 이거를 제가 한번 들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우리 정규직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이 가이드라인 이거 우리한테서는 죽은 가이드라인이다. 죽은 가이드라인 이거 무슨 소리 있느냐 하고 찢어봐야겠어요. 해가지고 확 집어 던졌죠. 분위기는 엄청 열받고 좋았어요. 끝나고 욕을 오지게 먹었어요. 야, 다 죽기랑 뒤인 줄 알았다. 집회분들이. 근데 조합원들은 엄청 이제 막 분노하고 와 그거 찢어봐야겠기 때문에 나도 막 진짜 주먹이 불끈 찢어지다 뭐 이런 얘기들을 조합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라인이 두꺼웠어요. 다 들고 올라가면 이걸 못 짤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껍데기하고 앞에 한 30장 뒤에 한 10장이었고 한 10몇 장만 들고 올라가서 죽은 가이드라인이다 하고 이제 잡았대요. 그러니까 그게 막 아주 좋았다 나빴다를 떠나서 어떤 호소의 방법으로 청중들의 신금을 울릴까를 고민하는 과정. 그거를 봐달라는 얘기죠. 끝나고 요거는 먹었지만 갈기 한 2번만 찢지 갈기 찢어가지고 배 꼬를 뻔했더니 그 죽기라고 나중에 고생했다더라고요. 나도 내가 죽긴 됐겠는데. 그래서 이 소품은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어떤 뭐 이 소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에 적합한 소재, 소품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보는 그런 것 하나가 굉장히 대중을 감동시키거나 또 기대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문단보는 문단보일 뿐일까?
라는 거. 보통 사람들 연설문을 써온 거 보면요, 쉼표를 엄청 굵게 막 종이에 보면 쉼표밖에 안 보여요. 쉼표를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끊어가는 거다. 숨 쉬는 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쉼표에 해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선거 때였는데 현대제철 윤석만이라고 지금은 그 원래 별명이 찌리찌리라는 형님이었는데 맨날 술 먹고 찌리찌리 해시고 별명이 찌리찌리였습니다. 이분이 현대철 지에 출마할 때 내가 와가지고 연설문서 처음에 쉼표 갖고 뭐 쉼표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는 그 다음은 슬러시를 다 해오셨더라고요. 저는 문단 부호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말의 리듬감을 여기서 힌트를 좀 찾자. 보통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하려고 하면 제일 과함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깃발이 꺾이지 않으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단 하나의 힘이 있다면 동지들 그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우리의 연대의 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믿음을 한번 보십시다. 가장 중요한 힘은 연대입니다! 라고 해야 될 당연한 크레센도 상황에서 그걸 확 뒷크레센도로 죽여버리니까 더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면 이런 문단 부호들을 글 속에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느냐는 되게 좋은 어떤 쉼표를 호흡의 의미만 아니라 정말 한번 써봅시다. 그 역사 속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했던 무기는 바로 취지시험거래요. 뭐지? 연대입니다. 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단 부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느리고 붙이고 돼지꼬리 땡땡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문단 부호들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이 천편일적인 쟁쟁쟁쟁쟁쟁 이렇게 가는 말에서 다르게 주는 어떤 흐름들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단 부호들을 그냥 문단 부호로만 보지 말고 그렇게 활용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또 드립니다. 넘어가서요, 스와트 분석을 활용한 자기 관점 극복하기. 그 실습도 같이 병행하면서 해봅시다. 종이 갖고 계시죠? 거기에서 스와트 분석법 4개, 4방향 틀로 되어 있는 실습 용지 꺼내주십시오. 스와트 분석법, 혹시 일하시는 자기 부서에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평가하거나 분석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해왔는 거 말이야. 해가지고 왔는 거. 예, 공무원이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를 승인하거나 뭔가를 또 계약을 또 채택하거나 이럴 때 많이 보셨을 텐데 알고 계신 것처럼 스와트 분석법은 이거 기업 경영 분석 틀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은 선거에서 제일 많이 쓰입니다. 선거 전문가들이 선본의 약점, 강점, 후보의 약점, 강점, 뭐 기회요점 이런 걸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스와트 분석을 하는 것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도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4개 틀이 있잖아요. 맨 위에 스트레스, 강점이 있죠. 우리의 강점일 수도 있고 나의 강점일 수도 있고 옆에는 뭐가 있나요? 약점, 위크니스, 약점이 있고 밑에는 오퍼튜니티, 기회 요소가 있죠. 옆에는 트리트, 위협 요소가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이 약점을 요런 기회로 극복해서 요런 강점으로 부각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라는 것은 이 약점을 NOS 전략 요런 식으로 이제 요런 전술 기업 전략 짤 때 요럴 때 요런 이제 이 컨설팅을 요렇게 뭘로 짜느냐 요런 게 더 중요한데 오늘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스피치에도 이게 되게 많이 응용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예를. 1980년인지 79년인지 좀 헷갈리는데, 레이건이 초선에 당선됐죠. 당선될 때도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미국은 연임제잖아요. 재선 선거를 할 당시였는데 레이건은 결과적으로 재선에 당선됐습니다. 레이건은 민주당의 후보였고 재선을 할 때 그럼 1984년도겠죠. 80년에 많이 소집을 했으면 83년도 대선 때 공화당의 상대 후보가 뭐냐면 먼데일이라고 당시 출마할 때 당시 나이가 46세인가 54세인가 46세인가 하여튼 40대 되게 젊은 이 후보였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그때 합동유세라는 걸 할 때였습니다. 학교 이런데 쭉 그 선거운동원들하고 주민들 모여가지고 후보 순서대로 하고 지부 후보 6명 나면 쭉 다 빠져보고 이런 아주 수준 낮은 선거를 하고 있을 때 미국은 그때 당시에도 TV 토론을 했었어요. 그 위에 이제 그 TV 토론을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오게 됐지만 TV 토론회에서 먼데일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레이건한테. 질문은 대통령 하시기에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체력도 딸리고 판단이 불편해져서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레이건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을 바로 콕 찔러가지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때 레이건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워딩은 100% 이대로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상대 후보가 나이가 어려서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절대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있잖아요. 스페인전 이기고 월드컵 4강에 진출했던 그때 기억나십니까? 아파트에 있으면 아파트 동전체가 우와! 골입니다! 이것처럼 미국 전역이 동시에 저랬다. 레이건이 8%를 쥐고 있었어요. 여론조사에서. 근데 10%를 더, 그러니까 총 18%를 역전했습니다. 8%를 극복하고 10% 차를 앞서서 재선에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레이건이 가지고 있는 나이가 많다는 건 본인에게는 어떤 요소입니까? STWO의 4개의 진료소 중에 약점이죠.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죠. 근데 이 약점을 소재로 뭘로 바꿔버렸습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지 않은 듯 건드린 듯 건드린 것만 같은 형태에서 이걸 자기의 기회 요소로 만들어버렸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완전 대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전 시험을 치면 완전 대치 한판이죠. 네. 제 후배 중에도 비슷한 사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민주노동당 끝나고 정의당으로 구의원을 2번 했던 친구인데 처음 어느 날 포항에 소주 한잔 사줍니까? 포항 갈락하더라고. 엄마가 그때만 왔어요. 형 저 선거 출마합니다. 구의원 좀 나갑니다. 잘 생각했네. 고생끼리 더라도 뭐 열심히 해라. 술이나 먹으라고 술 먹는데. 선거 나간다고요. 그러더라고요. 나 술 먹어라. 형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얘기 좀 해줘요. 저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왜냐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게요? 보다 더 큰 약점. 말을 더듬어. 긴장하면. 자기 유일하게 말 안 듣는 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밖에 없대. 평소에도 약간 말을 더듬고 긴장하면 더 더듬고. 그러니까 이제 출마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말을 더듬는 걸 자기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상의를 하러 온 거였어요. 스피치 관해서 뭐 독특한 해법 이런 거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온 거예요. 내가 무슨 선동 교육 이런 거 하더라도 내가 말도 꾹을 내고 왜 고치노? 술이 안 물어. 형 좀 어떻게 좀 해봐. 내가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버린 얘기가 술 먹다가 그냥 네 말 더듬다 캐라 했어요. 이 친구가 딱 듣더니 한 10초 이상을 멍하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형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 이제 지역구에 후보 수락 연설에서 무슨 연설을 했냐면 제가 그 자리에 가지는 못했고 나중에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고인한테 지가 이제 흔티를 얻었다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거를 주변 사람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들 평소에 다들 잘 봤듯이 말 더듬으면서 얘기했겠죠. 다들 저를 평소에 봤듯이 물리적으로 했겠죠. 저는 심하게 말을 더듬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 대신 정치를 하더라도 남들 세 마디 할 때 저는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말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딱 했다는 거예요. 거기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전하니까 별로 이제 감동이 많이 반감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청중들이 전부 다 일어서 가지고 보통 이렇게 누가 막 이렇게 막 송묵은 하고 이제 서러원 하다가 이제 막 선거 때 보면 보통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만합시다 하는데도 끝까지 막 그 친구 이름 막 연호하면서 아 정말 훌륭한 후보를 우리 뽑게 선출하게 됐다. 실제 당선이 됐고 4년간 활동하고 재임해서 한 번 더 8년간 총 대구 수성구에서 구현을 하고 지금은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전담 활동하고 있는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내한테는 약점이 과연 약점이기만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회 때나 이렇게 연설 이런 것들 하고 나면은 말 잘하네. 그럼 이거는 약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저는 모든 세상사, 모든 내가 하는 행위, 내가 뱉은 모든 말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면성에 어느 면을 보고 우리는 어느 면을 방향 삼을 건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 여기까지 반을 나눠서요. 우리 최진용 농지부터 우리 우측편으로는 우리 공무원 노조가 우리 본부 임원들이 이쪽에 계시니까 이쪽으로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를 기준으로 소트 분석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장점을 어떻게 극복하거나 승화시켜서 이것을 더 유리하게 또는 기회적으로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위협적 요소를 나의 강점으로 어떻게 극복해서 바꿔낼 수 있는 전략들을 한번 나를 기준으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툭툭툭 떠오르는 걸 쭉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끊어서 왼쪽에 계신 동지들은 공무원 노조를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공무원 노조는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공무원 노조가 현재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떤 기회 요소를 맞닥뜨리고 있고 어떤 위협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어떤 정리가 될 수 있으면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우리 훈련이나 그런 기회가 평소에 잘 없잖아요. 근데 진중하게 나를 이렇게 한번 내가 가진 강점이 뭐지? 내가 가진 단점은 또 뭐지? 적어보고 이 단점은 뭘로 강점으로 만회할까? 기회적 요소로 만회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지금 조건 바뀌고 어떤 기회적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게 위협적이지? 우리 노조는 이런 게 강점이야. 이런 게 약점이야. 그걸 통해서 어떤 현재를 맞닥뜨리는 조합원들과의 관계들 아니면 어떤 연설이나 어떤 대중 앞에 서야 될 때 나를 분석하는 장난기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말을 기획할 때 좀 토양으로 삼아본다면 되게 좋은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 보셨나요? 우리 전체 다 이렇게 발표 공유를 하기는 좀 시간상 제약이 있을 것 같고, 나는 내가 가진 단점이나 장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승화시켜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게 좀 전략 조출이 되시는 분은 한 분 정도 소개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 예, 김영환 동지. 하고 싶어서. 뭐 그러면 저는 일단 약점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공무원 내부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그리고 강점은 제가 어떻게 적었냐면 저는 다양한 생각들에 대해서 좀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게 있어서 요거를 기회로 승화시키자고 한다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고충을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공무원과 일반 시민 사이의 간극을 높여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했습니다. 미역은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서 안 됩니다. 공무원분들이 갖는 일상적인 위협의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일 우리 국민들 정서 속에 공무원들을 대할 때 항상 위협적인 칼이 되기도 하고 몽둥이 되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니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벌어먹고 있는 주제라는 이런 것들, 되게 보편적으로 가르쳐요. 지가 직접 나한테 돈 주지도 않는데. 근데 그러면 그런 인식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김영훈 교수님 고민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내가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 조직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것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갑니다. 사실 되게 일찍 그런 막 고민을 해서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와 보니까 니는 현장 출신이 아니잖아, 이런 게 저한테 굉장히 약점 아닌 약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을 하면서 저는 현장에 오히려 더 억수로 막 밀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일반 노조 운동할 때는 추천만 했다면 공청장에 그냥 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막 조합원들 애들 이름, 애들 나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도 그냥 가족처럼 다 번이 하나 뒀는데, 그러면서 정서적인 갭을 줄여 들어가거나, 어떤 또 이 선출직이 되면서부터는 저는 모든 현장을 다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보안부에서 못 들어가는 것 빼고. 그래서 실제로 조합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를 내가 같이 일을 하진 않지만 들어가서 실제 다 이제 같이 그 환경을 보고 같이 판단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은 관련 법이 다 있습니다. 어느 현장에 들어오면, 특히 공무원 수노조 같은 경우는 직군이 워낙 천차만별이니까 어느 한 군데 현장에 들어오면은 그 관련된 법을 다 살펴보기도 하고요. 장애인 사회복지단체에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장애인 사회복지사도 아니지만 사회복지사법, 장애인법, 웬만한 조항들, 주요한 것들은 대충 다 숙지를 하고 있어요. 공부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과 법에 의해서 이런 게 있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들을 같이 교감하면서 대화를 하니까 훨씬 더 네가 현장 출신이 아니다를 따질 이유가 없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우리가 어떤 말할 때, 스피치할 때도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나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는 것이, 그래서 나의 단점을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그럼 나의 강점이 뭐를 가지고 극복하지? 이렇게 말할 때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일상에도 참고가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소프트 분석이 여러 가지 어떤 글을 준비할 때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의 스킬로 좀 같이 좀 넣었습니다. 두 번째, 시선과 제스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요, 안 하던 짓을 하게 됩니다. 어떤 틱이 생겨요. 옛날에 경상농민에 그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자꾸 이렇게 뒤에 바지를 잡아당겨요. 말을 할 때. 이게 사람이 바지 잡아당길 수도 있죠. 이거 먹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뺄 수도 있고 다 있는데
청중들이 시선이 딱 집중되는 거기서 본인도 모르게 계속 이걸 계속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 행동 틱으로 자꾸 가는 이 본인이 못 느껴요. 이거 고치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친하고 좀 확실한 방법이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자기가 친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뭐 대중 앞에 서서 얘기할 때 모습을 좀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내 눈에 제일 보기 싫은 게 들어오면 그게 딱 의식적으로 고쳐집니다. 결혼하려고 자기들은 앞에 그 전에 이제 이미 자기들은 장모님 빼고 형제들은 다 재편을 다 고 삶아놨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모님의 이제 그것만 받으면 이제 결혼하고 가서 꿀앉았죠. 뚱뚱하니까 꿀앉기 힘들어요. 이제 그만 편하게 앉게 이 말을 기다리는데 편하게 앉자는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꿀앉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얘기를 했습니다. 돈 벌어서 행복하게는 못 해줄 수 있겠지만 마음고생은 안 시키겠습니다 하고 시간이 그랬어요. 그때 자기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또 하시더라고요. 자네들 그 일하는 데서 돈 월급 제일 많이 받는 회사는 얼마씩이나 받나? 여기까지. 우리 당시에 포항에 현대철이 한 15년 분석하면 7천 이상 됐거든요. 제가 겨울 2005년도였는데 그래서 15년 정도 되면 연봉 7천 넘는 사업장도 있고 익스파이어가 이제 예상 질문이었어요. 자네 얼마 버나 이거.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제가 그때 상금 70만 원 받을 때였는데 70만 원 작다. 이거는 너무 약하다. 상금비 90만 원 받나? 100만 원 드는 얘기. 상금비 자네 그 현대철이 돈 제일 많이 벌걸요? 하고 얘기했더니 자네는 얼마 버나? 이까 싶어요. 저는 상금비 90만 원 받습니다. 물질적 살폈는데 뭔가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제가 덧붙여서 상여금 200%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할 때 갑자기 더 당황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네는 말할 때 인재라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쓰나? 이러시는 거예요. 인재? 네. 인재. 이제 그 포항에는 15년 정도 일하면 이제 이런 식인데 저는 그걸 말하시면 그 전에 한 번도 못 느꼈어요. 인재가 봐야 된다.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자기들이 그 말씀 딱 하고 나니까 말할 때마다 내가 인재라고 할 때마다 내가 또 이 말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본인이 하는 행동이든 반복적 언어 습관의 어떤 이 의미 없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 이걸 누가 이렇게 딱 짚어주는 게 제일 좋고 그걸 자기가 발견할 때 제일 많이 의식해서 바로 고쳐지더라고요. 우리 한동대 정영숙 부회장님은 항상 이렇게 예전에 칠공주 이런 출신이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데 많이 드시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아버들이 언니야 다리 좀 떨지 마라. 내가 다리 언제 떨어져 그랬어요. 항상 딱 이제부터. 네, 딱 떨어지고 항상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세요. 언니야 다리 좀 떨지 마라. 내가 언제 다리 떨어져. 지금 보니까 내가 이 강함이다. 본인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스처를 얘기하기 전에 보통 자기가 이렇게 이 청중들에게 집중이 그쪽으로만 오롯이 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긴장 상태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은 주변에 부탁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다 한마디만 더 붙이면요. 평가는 자기가 제일 민감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아무리 달변 가도요. 매번 달변으로 청중을 막 울려덮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가 생각했을 때 어느 날 말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끝내는데 이게 뭔가 좀 집중할 때 내가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말을 길게 해서는 안 되고 하면서 하여튼 아무튼 잘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끝날 때 이상하게 끝날 때가 있어요. 나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야 내가 오늘 좀 이상했지 그러면 평소랑 똑같은데 아니 나 오늘 엄청 못했는데 평소에도 뭐 한단 말이에요. 평소랑 똑같은데 대중들은 그냥 그런 별로 신경 안 써요. 내가 오늘 뭐 실수했다. 그럼 나는 막 거기에 야 내가 오늘 막 사람들이 웃기게 안 보겠나? 무슨 실수? 그러니까 잘했다라는 자기 평가에 내가 오늘 만족해서 하는 것도 자기 혼자 그냥 도취되어 있는 거고요. 뭘 못했다 싶어갖고 막 자책하는 것도 자기 혼자 그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부터 평가는 자기가 자기한테 제일 민감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선과 제스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졸지 말고 학교 수업할 때 졸지 마라 한다고 그 졸음이 오는 게 안 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유동열 학생이 졸고 있다 그러면 수업하다가 자연스럽게 가서 옆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잠 깹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자기가 청중 대중으로부터 집중될 때 자기에게 부여되는 힘, 이걸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시선을 주는 것, 직접적으로 시선을 주는 것. 연설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준다고 이 사람만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고르게 시선을 주는 것. 고르게 시선을 주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스처는 우리 의미 없이 말할 때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걸 있잖아요. 자기가 찍어서 보면 되게 어색하고 이상해요. 그러면 제스처는 정말 필요한 거 한 가지 이런 거를 딱 생각했다가 크고 명쾌하게. 요새 이남진 본부장 제스처 따라하기가 요새 챌린지입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지 혹은 부자연스러운지 청중들은 부담스러워하는지 이런 것들죠. 그리고 수치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제스처 이런 것들은 미리 의식해서 명쾌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 행동들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런 제스처는.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말할 때 정형화된 어떤 자세를 딱 만들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면서 인사할 때나 투쟁할 때나 구호를 외칠 때 투쟁해야 되니까 이걸 하다가 옮겨지고 투쟁하면 불편하니까 나는 마이크는 항상 왼손으로 칠 거야 라고 딱 생각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투쟁 이건 딱 정갈하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제스처를 딱 이렇게 다듬어 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계와 수치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에 교섭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택도안을 갖고 나와서 결렬돼 가지고 이제 쟁의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후에 이제 퇴근조 선동을 하는데 동지 여러분, 지난해 한 해 우리가 흘린 땀방울로 회사가 얼마나 많은 축제를 했는지 아십니까? 떼돈 벌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호소하는 것보다 지난해 순수익만 4조 원에 달합니다. 이 4조 원 번 것도 모자라서 목적도 없이 창고에 쟁여놓은 이 기금만 2천억에 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말의 신뢰도를 훨씬 더 높일 뿐만 아니라 그 분노의 구체성도 발현되겠죠. 많이 벌었다는데 얼마큼 벌었단 말이오? 상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실제 이 신뢰도를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난해 순이익이 무려 4조 2,562만 7,484원의 경영 설정을 올렸습니다. 웃음이 뗍시다. 우리 통계를 발표하는 학회에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확한 팩트에 기반하되 그 의미 전달의 명쾌함을 너무 디테일로 가져가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통계와 수치, 어떤 우리한테 직접 있는 것을 수치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어떤 말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인터넷 검색 되게 많이 합니다. 최저임금 투쟁하러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검색해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에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이 얼마인지 이런 기본적인 기초 통계들 그 내가 말해야 될 어떤 내용에 우리만의 공무원들이 정치 기본권 그러면 그 관계된 내용들을 찾다가
적어도 OECD 가입국 중에서 노동조합이 없거나 정치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는 단 4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팩트의 수치를 확인하고 가서 얘기할 수 있다면 이 심각성이 더 절실하거나 혹은 적나라하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접목시키는 것. 그 대신 너무 디테일해서 막 엄청 정밀한 어떤 수치나 통계 이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도 아마 내 말을 되게 풍성하게 하는 좋은 소스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스킬로 하나 더 넣은 것은요. 일상의 신뢰관계를 성공의 무기로 삼자. 저는 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전화 이렇게 한 번씩 돌리면은 아까 설명 안 해도 네 전화까지 와가 이렇게 하는데 갈게 제일 고맙습니다. 막 동자라고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말 잘한다. 평소에 행실을 똑바로 하지. 저분들 많이 그렇게 당하죠. 어떤 달변으로 어떤 물 흐르듯이 하는 명령설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선동하는 자기 자신이 대중에게 이미 신뢰를 잃었고 이미 저 새끼 개차반이야. 무슨 얘기가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활동가들 대중을 선동하거나 대중들에게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은 항상 자신을 좀 뭐랄까 잘 예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 나오나요? 중용이 예. 어디에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용에 보면요 저게 있잖아요. 독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독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독신이 그 대학에 나오는 독신의 말 뜻을 그 풀이를 쭉 보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내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라. 이게 독신입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또는 인간들은 뭐 옛날부터 그랬겠죠. 반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들 앞에서 반가루 후벼가지고 냄새 맡을 수 있습니까? 못 맡잖아요. 너무 지저분하네. 저는 체크하는데 여러분은 체크 안 하십니까? 남 얘기처럼 하십니까? 이 사람이 냄새를 맡는 건 지극히 건강한 본능입니다. 특히 제일 더러운 부위에 냄새를 맡는 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해갖고 이게 내가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건강한 지금 그 이사를 맡고 싶대요. 그게 본능이란 말이야. 본능입니다. 당당하게 맡으십시오. 이사를 맡고 싶더라. 네. 냄새 나지. 반대로 접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절대로 하지 못하는 행동을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 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군중심리라고 하죠. 전 독신의 정확한 반대 포지션이 군중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가들에게 있잖아요. 우리 그냥 일반의 한 시민으로서 삶 속에 더 중요한 어떤 고사고 어떤 중요한 명제지만 활동가들에게 특히 선동이 내가 대중 앞에 서는 모든 게 선동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촌을 건강하게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고 이끌려고 하는 이 방향 자체가 선동인 모든 활동가들에게는 남들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내 혼자 있어도 하고 이게 아까 냄새 맡고 이건 제가 웃기려고 한 얘기고 그보다 훨씬 더 부도덕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혼자 있을 때 하지 누군가 있을 때 그 앞에서 뭐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 행동을 전달하게 그 다음에 군중들 안에서 섞여가지고 막 쉽게 막 동화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혼자 있을 때 행동처럼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아마 어떤 성인 군자까지는 아니어도 남들에게 요거도 먹는 그런 포지션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실제로 그럼 말을 어떻게 준비해 볼 것인가. 앞에 것들은 소스입니다. 이제 주재료를 이제 할 건데요.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할까요? 1시간 반 정도 지나는 것 같은데. 네, 한대 네. 5분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주재료 다듬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분 이게 무슨 이유? 5분만에